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평소보다 원료삼을 훨씬 많이 넣었고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어쩐지.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고지에서 자란 시종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그럼 앞으로도 계속 순맥을 올리거라. 알겠느냐? 그리하겠습니다, 전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안녕하세요. 공덕포차를 진행하는 한결의 송채경화 기자입니다. 왜 저 혼자냐고요? 오늘은 2022년도 한 해를 정리하고 올해 가장 재밌었던 장면만 골라서 공덕포차 송년 특집을 마련해봤습니다. 지난 1년을 생각하면 참 많은 일들이 떠오르는데요. 아무래도 정치부 기자로서 겪었던 가장 큰 일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상징됐었던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나와서 대통령이 됐죠. 양당 대선 후보 배우자 리스크가 대선 이후에는 영부인 리스크로 이어져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아슬아슬한 케미를 이어온 30대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 간의 신경전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결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0.73% 차이로 대선에 패배한 또 다른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종 사법 리스크에 얽혀 곤경에 처해 있는데요. 이런 숱한 이슈들이 지난 1년간 공덕포차를 가득 채워줬습니다. 우리 취임 100일 맞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는 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과연 어떤 얘기를 했을까? 왜냐면은 지지율이 너무 폭락하고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지지율 타깃책으로 뭔가를 내놓지 않을까? 혹은 뭐 사과를 하지 않을까? 쇄신책을 내놓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딱히 뭐 그런 거는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이 기자회견 보고 어떻게 평가하신지 먼저 장계빈님. 좀 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회피하거나 좀 원론적인 얘기만 하셨단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건희 여사 질문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를 안 하시고 먼저라도 좀 얘기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하셨다. 그래서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안 하셨고 대통령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만 국민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좀 아쉬움이 많은 그러한 기자회견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평가하시고. 김 작가님은요? 일단 제목이 대통령에게 듣는다잖아요. 예, 내가 말할 뿐이고 너희들은 들을 뿐이다라는 기자회견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 8.15 경축사는 취임사를 문단만 바꿔서 제출을 했고 이번 건은 120대 국정과제 브리핑을 그냥 또 했어요. 네. 진짜요? 반복을 했다. 예, 뭐 내용이 다른 게 하나도 없던데요. 뭐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사정도 없고. 네. 그래서 대통령이 뭔가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보통은 왜 국정감사하면 그러잖아요. 장관이 나와서 앞에 한 세 줄 있고 양해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기타 자세한 예산 보고상은 저희 기획실장이 하겠습니다. 이제 기획실장이 나와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서면과 기획실장 사이에 있는 어떤 이런 내용들을 대통령이 직접 그러니까 거기서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국민들이 설득될 얘기가 있었냐? 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브리핑을 하는 건 대변인 시켜도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걸 이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저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게 대통령 기자회견의 내용이어야 되는데 그냥 뭐 쭉 저희가 원전도 했고 뭐도 했고 했는데 실제로 한 것도 아니야. 뭐 했고 앞에 발표라는 두 글자를 지워서 말한 것 정도 의미를 지니지 않나. 발표를 했는데 마치 그게 실행된 것처럼. 그래도 그런 거를 추진하고 있다, 추진할 거다, 대변인 시키라고. 될 거다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는 대변인 시키면 되겠습니다. 대변이 지금
대통령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답답하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대변인이 안 하니까 본인이 직접 했다. 아 근데 요즘에 내가 얘기하면은 우리 김 작자님 막 계속 웃어요. 그러니까 저 피디님. 나보다 너무 세게 매기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표정 관리가 잘 안 돼. 피디님 경고 좀 해주세요, 대변인으로 경고. 졸졸 쫓아다닌다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모멸감을 느끼는 발언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변인이. 맞죠. 그러니까 웃지. 소위부다. 근데 강인선 대변인 이번에 교체 안 되는 것 같던데. 되는 것 같아요. 아, 돼요? 왜냐면은 김은혜 의원이 홍보수석으로 홍보수석 오는 거죠. 겸 대변인. 겸 대변인. 네, 그래가지고 강인선 대변인을 외신 대변인으로 빼려고. 그러니까 네. 지금 막 오늘 발표되는데 발표 안 되는 이유가 현재 홍보수석인 최영범 홍보수석을 당신 말이야 좀 홍보 특보로 좀 이동해. 강인선 대변인 당신 대변인제 하지만 외신 대변인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랬더니 그 조정이 아직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요일까지 완벽하게 조정을 해서 홍보와 대변인 공보 라인은 김은혜 체제의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그렇군요. 의지의 표현입니다. 큰일 난 거죠. 왜요? 큰일. 왜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놈의 홍보가 문제라 일을 그르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홍보팀을 갈아치운다는 발상 자체가 정말 놀랍습니다. 마치 내용이 사실은 잘못됐는데 껍데기만 바꾸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이 PPL도 이렇게 좀 좋은 스테이크 들어와야 제가 굽는 실력이 보태지는 거지. 고기 자체가 쓰레기면 아무리 구워도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렇군요. 근데 강인선 대변인 이번에 기자회견 할 때 기자들 사이에서도 약간 말이 나왔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되게 자유롭게 한다. 보통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거 하면은 기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순번을 정하고 그 다음에 누가 무슨 질문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좀 조율을 하는데, 사실 이번에는 그게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홍보를 하긴 했지만 그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질문이 다 충분히 나오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간상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했던 아니, 몇 분 했어요? 34분? 34분 정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40몇 분 했나? 아니 전체가 54분인데 그중에 20분 혼자 떠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34분 남았죠. 질의응답만. 본인대로 혼자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 20분간 모두 말씀을 하신 후에 34분 동안 12명의 기자에 대한 답변 거기에서 3명의 외신을 포함해서 하셨군요. 네, 그래서 5분 시절이면 국가원수 모독죄로 바로 삼총교육돼요. 진짜 윤석열 시대 민주화된 시대를 고마워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시대를 고마워하면서 국장이라고 멀쩡할 줄 알아 같이 가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 짚는 기자들도 그렇고 누구 하세요도 그렇고 일간지 중에서 그러니까 뭐 보통 그냥 뭐 10대 일간지 중에서는 하나 정도밖에 질문 못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문도 안 나왔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미흡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많이 받는 것 한겨레 같더라고요. 물어봤으면 당장 대통령 취임식에 그 범죄자 불러도 되냐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지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겨레는. 아시잖아요. 대변인하고 대변인실에서 기자들한테 쫙 전화 돌려가지고 내일 뭐 질문할 거야? 다 물어본 거 몰라요? 아 그랬대요? 그건 못 들었어요. 다 물어보니까 이제 A 기자가 무슨 질문할지를 다 미리 사전에 아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물어보지도 않았나 보다. 왜냐면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질문 예상 답변을 다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런 기본인데 딱 보니까 이제 대변인이 다 보고를 받은 거야. A 기자는 뭐 질문하고 B 기자는 뭐 질문하니까 그것을 좀 자세하게 물어볼 만한 기자들은 좀 다 빼고 그냥 이렇게 지방지 기자, 외신 기자 뭐 그 위주로 좀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 하면 그날 질문한 기자들은 약간 좀 크게 무리 없이 하시는 분들을 주로 했나 보죠. 그렇지는 않았어요. 뭐 나름 날카로운 질문도 나오긴 했는데 두 거기서 번째는 좀 날카로웠죠. 네, 거기서 더 좀 나갔어야 되는데 더 아쉬운 점이 좀 있었다. 정 교수님 마이크 만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 마이크 제가 조심해 만지는데 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 작가님이 살짝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 이번 새로운 정부의 이제 성과로 집값 점세값을 안정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위대한 업적이죠. 근데 100일 안에 그게 성과로 나타나는 게 맞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그래도 100일 안에 망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중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네. 집값 하락기니까 네. 뭐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리고 예를 들면은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집 있던 사람들도 파는 거지. 무슨
윤석열 정권이 뭘 잘해가지고 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도 270만 호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완화하겠다고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뭐 윤석열 정권 니들 뭐 했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좀 공격을 위한 공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집값, 전세값 안정? 실제로 한 일은 종부세를 깎아준 것하고 네. 그 다음에 다주택을 그러니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 정도밖에 없잖아요. 네. 집값 떨어진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는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무의자연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행한다. 라는 그게 그래도 어디예요? 문재인 정권 막 뭐 하려다가 집값 폭등시켰잖아. 근데 이제 이 지표가 안정적으로 하방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태냐라고 하면 아직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최근에 이자율의 급등으로 거래 폭이 둔화되고 갭 투자가 더 이상 이득을 못 보게 되니까 갭 투자로 들어왔던 매물들이 나오면서 일부 주택의 하락의 곡선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국민들 앞에서 자, 부동산이 안정됐다라고 선언하기에는 네. 매우 전 섣부른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이번 달에 시황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대표해서 책임지고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더 해야 된다. 아니 더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게 아니 그래도 없다. 좀 인정해 줄 건 인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뭘요?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면 서울 25개 구역 네. 전 지역에서 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왔으니까 네. 집값이 하락 기조로 가는 것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왜요? 왜 웃으세요? 대통령의 성과는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그럼 잘못했으면 집값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재명이 성과로는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폭등하는 된다. 상황에선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기 좀 말씀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아니 그래도 이자율이 막 폭등하고 금리가 인상되는데도 집값이 올라갔으면 그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의심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집값이 좀 하락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그거는 무슨 여러 가지 뭘 해서를 하나만이라도 될 수 있는 아무것도 안 한 것도 능력이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네요. 집값이 막 올라가도록 그러한 정책을 안 한 것도 대단한 능력이 아니냐.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정권 후반에 가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부동산 정책은 어쨌든 길게 가는 거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고 사실 이번 회견의 약간 하이라이트가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판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은 이제 민생에 매진하느라고 정치인의 발언을 챙길 기회가 없었다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당무에 원래 관여하지 않는 거 잘 알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미 그 문자 사태에서 다 본인이 당무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게 다 들통이 났는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빠져나가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자리를 저쪽으로 잠깐 옮겨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하지 마. 네. 하지만. 앵글이 안 나옵니다. 앵글이 안 나와? 네. 제가 만약에 이제 야당 패널이었으면 비판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제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야당 패널이라면 마케던의 전 제품은 무료 배송이고요. 반드시 로그인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야당 패널이었으면 비판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제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야당 패널이라면 저거요? 민생을 챙겨? 아니 비 왔을 때 국민의 안전을 챙겨? 그때 몇 시간 전에 한 얘기잖아. 언제 그러니까 했어요? 야당 패널이었으면 야당 패널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 제가 몇 시간 전에 우리 장 교수님하고 다른 방송에서 만났는데 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도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용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다 깜짝 이거죠. 놀랐네. 그러니까 재택근무하면서 아니, 민생을 좀 못 집에서 챙기셨던 있으면서 분이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챙겼느냐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지금 물가가 많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네. 민생을 뭘 챙겼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대표의 했던 메시지, 말, 행동들을 다 아니까 당대표한테 내부 총질이라는 워딩을 썼겠죠. 그렇겠죠. 그럼 당연히 다 신경 쓴 거죠. 네. 그러면은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야당 패널은 비판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야당 패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야당 패널. 저는 대통령의 그 기소할 수 없는 것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그 생각. 그런 게 있어요? 검찰에? 기소할 수 없는 아니 검찰로서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정치인은 그런 거짓말할 때 되게 조심하거든요. 네. 절대 들키지 않을 거짓말만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담배를 한 대도 피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담배를 항상 몰래 숨어서 핀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정치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아니 이준석 얘기 하다못해 핸드폰만 열어도 보여요. 그걸 누가 챙겨주고 안 챙겨주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도 뻔한 거짓말을 하는데 이걸로 본인은 일단 대통령이기도 하고 검사 시절에도 기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소가 안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거짓말을 너무 태연하게 하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준석 대표의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정치인이 아니라 그 당의 여당 대표라고요. 그 당의 여당 대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안 듣는 대통령에게 가능한 구조입니까? 근데 그런 말을 너무 뻔뻔하게 하니까 듣는 국민들이 약간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왜 웃으세요? 아유, 너무 옳은 말 하셔가지고. 거기다 이제 아까 전에 했던 얘기 여기서 다시 하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느라 정치인의 발언을 다른 정치인의 발언을 챙길 시간이 없었다. 라고 한 사람이 삐까뻔쩍 구두를 신고 수재 현장에 가서 그 죽음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브리핑 문서 한 장도 읽지 않고 와서 쭈그리고 앉아서 어젯밤에 퇴근할 때 보니까 아파트가 물에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난 지나갔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가장 열받는 부분은 10시쯤 돌아가셨다는 소방관의 보고를 듣고는 아 주무시다가 그러셨구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 발언이 대통령 측근들 참사 현장에 가면서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브리핑도 숙지하지 않고 들어오는 그 무신경함. 그리고 홍보팀에서 나와서 앵글 좋은데? 우리 각하께서 쳐다도 보고 계시고 우산도 직접 들고 계시고 야, 요 사진 쓰자 해서 홍보 과정까지 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느라 정치인의 발언을 듣지 못했다는 말은 정말 세상에 하나만한 말이었고요. 차라리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정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오늘 취지에 적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제가 답변하지 않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정도로 그냥 하고 지나갔으면 그거 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했겠구나. 뭐라고 했어도 이렇게까지 뭐라고 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네.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았을 텐데.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여권에서도 여당에서도 인적 쇄신은 필요하다. 이렇게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왔었는데 인적 쇄신 관련해서도 정치적인 목적으로는 쇄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게 정책 수석을 신설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5수석이었는데 6수석 그 체제로 개편을 한다. 근데 사실은 조금 이게 더 커지는 거잖아요. 원래는 슬림화 하겠다고 했는데 좀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요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지금 대통령실에 생기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대통령을 북한이 수령 모시듯 하고 있는 이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수령? 예. 우리 대통령께서는 무오류시고 대통령께서는 다오르시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지그시 바라보시면 그것도 사진으로 찍어야 되고 대통령께서는 아니면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는 관저 인테리어를 누굴 들여도 우리가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고 김건희 여사께서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정상 사진 찍을 때 무조건 사진에 우리 김건희 여사를 넣어서 찍어야 되고 그걸 배포해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자체가 다 이런데 이 분위기가 왜 생겼겠느냐? 그냥 생기는 거 아니고 그 안에서 이걸 관련된 기강을 잡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으로는 결국 인사비서관과 총무비서관, 즉 인사와 돈이라는 대통령실 운영에서 가장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두 검찰 출신 수사관들. 이 사람들이 전반적인 기강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주 핵심, 거기다 공직기강 비서관까지 해서 인사 문제에 딱 이렇게 딱 알짬들이 있죠. 이게 있고 이거밖에 용병이 있는 거예요. 나를 운영을 해야 되면 이거 기재부 서울대 경제학과 좀 와서 좀 도와줘 해서 기재부들 옆에서 끼워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실장도 하나 더 두고 보십시오. 이것도 서울대 경제학과가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아니면 최소한 행시 붙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주변 인력을 보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홍보 이 영역 정도를 교체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건드려야 되는 이 코어가 바뀌지 않으면요. 용병들은요. 사장이 돈 주는 사람이 싸우라는 데에 가서 싸우라는 대로만 싸워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경제정책을 대단히 펼칠 것을 기대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는 게 이 땅을 어떻게 팔아먹어서 모피아들이 한 건 더 해먹을 것인가.
그 이제 공공부지 16조를 파는 계획을 세우고 다른 한쪽으로는 매년 6조씩 앞으로 30조를 법인세를 깎아줘서 그 돈을 벌게 해주고 뭐 하여튼 이런 것들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뭐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인적 쇄신, 뭐 그다음에 청와대 대통령실 개편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음식점이 맛이 없으면 주방장을 바꿔야죠. 네. 근데 음식점이 맛이 없다고 지금 종업원을 바꾸겠다라는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주방장은 비서실장. 깜짝이야. 그분이 아니에요. 비서실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네. 지금 대통령이 여러 가지 실수하는 모습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비서실장은 그래 안 바꾸고 주방장은 안 바꾸는 거죠. 그냥 종업원하고 이거 홍보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네. 음식이 맛이 없는데 음식이 좀 상했는데 홍보를 하고 서비스를 많이 주고 또 그런다고 과연 음식점이 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냥 홍보 수석 대변인 정도 바꾸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연말 가기 전에는 어쨌든 비서실장이야 대대적인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비서실장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수석 한 사람이라도 지손으로 뽑아봤으면 뭐라도 말을 하면 말을 먹히겠지만 자리 다 채워놓고 맨 마지막에 활용점정으로 비서실장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결국 문제죠. 장제원, 윤핵관을 포함한 이런 사람들이 인사를 다 한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것은 검찰도 마찬가지죠. 한동훈 장관이 심지어는 검찰총장의 대변인까지 입까지 다 뽑아놓은 상태에서 다 만들어 놓고 한 자리 비워놓고 검찰총장한테 와서 이제 몸만 오면 돼요. 와서 앉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비서실장과 검찰총장은 각각의 조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꾸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뽑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정권에서 그 누가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들 중에 일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윤석열 대통령의 인척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인선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누구를 데리고 오든 똑같은 거예요. 그 의심 속에서 내가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의심 속에서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 뻔하죠 뭐. 자, 그리고 지금 뭐 지지율 안 올라가고 있는데 또 김건희 여사 또 관련된 리스크들이 조금씩 또 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 출범식 때 그 취임식 때 대체 어떻게 대통령이 된 거야, 근데 진짜. 그 윤 대통령 장모의 사문서 위조 공범 김 씨,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의 부인, 부사장 이런 분들 다 이제 취임식 현장에 이제 초대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또 이번에 한겨레에서 쓴 거는 그 공간 리모델링 공사 수의 계약으로 따내가지고 이제 논란을 일으켰는데 거기 회사 대표도 그렇게 자세히 조사했어요. 김건희 여사의 초청으로 왔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내일 한겨레 신문에 또 다른 단독도 나올 텐데.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취임식에 관계자들 무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 부르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니, 이 사건에서 제일 웃기는 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지금 대통령실 이 자료 누출로 여기저기 막 지금 빠따치고 다니잖아요. 네. 100일이 안 됐는데 무슨 자료가 벌써 새서 그거를 찾으러 다녀. 그래서 너무 웃긴다고 보고 있었는데 한겨레 신문 그래서 어제 그 장모의 공범이 참가했다는 기사를 보고 저는 정말 빵 터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심지어 그 취임식 준비한 다음에 폐기해버린 자료잖아요. 그 자료 없다고. 네. 어떻게 그게 유출됐을까? 근데 그 자료 그 리스트 전체 리스트가 한겨레 손에 들어와 있는 거야. 들어있었어요?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몰라요. 대통령실이랑 완전 뭘 그러니까 몰라. 기사에 써 있어요. 그 기사에 명단에 네. 입수했다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만 전체 입수한 게 명단을, 아니야. 에이 전체겠지.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네. 지금 이제 왜 단독이 매일 늦어지냐면 이름만 보고는 알 수 없으니까 지금 다 전화해보고 찾아보는 중인 거야. 하다 보면 또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근데 이런 자료가 벌써 새어 나오고 있잖아요. 지지율 25%인 상황에선 야 입에서 언제 뛰어내려야 되나를 생각한 사람들이 생긴다는 게 참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하고. 제가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4년 한 적이 없잖아요, 그 배. 제가 기어 올라가서라도 물고 나서서라도 배에 승선해가지고 대통령은 신뢰하지 않는 분의 승선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지지율 더 떨어지면은 그래도 할지 않을까? 안 할까요? 그러게요.
봐야 될 건데 저는 안 저는 떨어지겠죠. 아닌가요? 저는 지금 상태 당분간은 네.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사정정국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피칠감이 나고 전쟁에 나서 양손에 칼 들고 설치기 시작하면요. 그것도 좋아하는 하드코어들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간다 생각하고 칼 뽑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권 차원에서는 빨리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만 되라.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일단 네. 그런 자리에 뭐 도이치모터스니 그다음에 그 미조 공범은 좀 너무했잖아요. 해도 그러게요. 해도 네. 그 리스트가 다 남는데 네. 도이치모터스 사장 아들을 부른 것도 그렇고 자 이 사람들 다 있는데 다 수사하지 말라는 말을 본인은 그런 생각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으면 나쁜 사람이고 안 사인이 했으면 되겠죠. 철이 없는 거고 그 주변에 그래서 부속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동을 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대통령의 제동을 그러니까 대통령도 못 거는 제동을 누가 걸겠습니까? 그 분위기가 지금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취임식은 이제 4, 5만 명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정권을 세우는데 공헌 있는 사람들한테 누구 이렇게 초청하실 거냐. 뭐 한 100명이나 200명 추천자 명단 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추천되는 거잖아요. 초청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명단을 달라고 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당시 인수위에서 제대로 검증을 못할 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니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도이치모터스를 자기 시아버지 뒷줄 옆에 앉히냐고 아무리 떳떳했나 보죠. 떳떳했다. 나는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라는 떳떳함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경찰 수사 중이면 부르면 안 된다는 공적 마인드가 1도 없는 게 참 어이없다는 거죠. 아니 그때 예를 들면은 그 명단을 줬을 때까지는 그래도 대통령 부인은 아니었잖아요. 네? 대통령 당선인 부인이었으니까 공적인 마인드가 3월 9일 이후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억지로 논리를 해봅니다. 만들어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 언제나 촌철살인 평가를 알려주신 우리의 김 작가님과 장깨비님은 이구동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의 자체 평가와는 전혀 다른 시각의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1년 전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는 한 언론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 욕을 듬뿍 한 야당 정치인들을 조속히 청와대로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할 것이다 라고요. 이렇게 호기롭던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2023년도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의 짝꿍이신 이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화제를 몰고 다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덕포차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정치적인 보복이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이 모든 수사 상황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건은 왜 수사를 안 하냐? 그래서 니네들이 수사를 안 할 거면 특검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을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둘 다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50%가 다 넘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각에서는 쌍특검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오늘 뉴스타파에서도 새로운 사실이 보도가 됐잖아요. 네. 비엠비스터에서 김건희 파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2차 주가 조작 시기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금과 주식 사고 파는 거를 관리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보도가 됐어요. 네. 이미 9월 초에 검찰에서 그것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런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만약 검찰에서 뭉개고 조사를 잘 안 하고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에이 뭐 별거 아니야라고 하면은 이거는 특검으로 당연히 가야죠. 근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김건희 여사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왜 웃어? 조사하고 당연히 공정한 법 집행을 한다고 하면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검찰에서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특검 가야죠.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공정과 상식과 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지금까지 그걸 계속 안 해왔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새로운 사실이긴 한데. 9월 초에 새로 네. 또 이렇게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통해서 했다니까. 그 전에 있던 사실들도 많은데 네. 왜안 그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왜 안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안 새로운 하니까 사실은 또 특검하잖아요, 약간 지금 조사 잘했네요. 압수수색 통해서 이런 파일 발견했으면 아니 솔직히 지금 수사를 잘 하고 있다. 아니 솔직히 이런 거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야 이거 대통령 부인 거니까 우리가 압수수색했는데 없던 걸로 하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다 법원에다가 다 증거 자료를 제출한 거 보면 수사는 진행되고 있다. 네. 좀 지켜보자.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 뭐냐면 수사 검사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니까 이 정보를 밖으로 유출하면 자기들은 맨날 하면서 네. 수사 검사들이 김건희 관련된 내용을 유출하면 수사 기밀 유출로 잡아 쳐넣을 테니까 네. 유일하게 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공간인 법정에서 하는 겁니다. 네.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면 취재를 하러 온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네. 그 공간을 통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시사저널이었죠 하고 뉴스버스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수사검사들이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를 했던 상황도 이거랑 지금 맞닿아 있는 상태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내부에서 검토했는데 이제 대선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부담이 커서 못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건가요, 그러면? 소환에 응하지 않은 그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한 번 있었던 사실이고요. 잘못됐네. 그래서 특검 얘기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의 김건희 여사를 희생하더라도 해야 제목이 된다? 윤 대통령 달라져야 한다 2인데요. 네. 조금만 인용해 보면요. 네. 협치도 물 건너가고 민생도 한계가 있고 경제 회복도 어렵고 대북 융화책도 별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은 윤석열의 길이다.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에 어긋나면 그 누구도 어느 권력자도 가차없고 상식을 벗어나면 누구든 심지어 대통령 자신과 가족도 대가를 치르는 엄격함만이 국민의 공감을 살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났을 텐데 지금. 그렇게 하고 그 중간에 보면 이재명 대표를 법정에 세워야 된다. 네. 그것이 윤석열이 사는 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말은 종합해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공정하게 진행을 해서 아. 대가를 먼저 치르고 이재명에게 칼날을 높이 세우라는 이야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정훈 의원을 무슨 설득해서 특검을 가고 패스트 트랙을 태우고 그렇게 쪼잔하게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김도 법사위원장을 설득해야 돼요. 권성동 의원이 다른 사람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기소를 맡았던 검사예요. 네. 법사위원장으로. 네. 기소위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60% 여론이 70%를 돌파하면 국민의힘에서 협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중도층과 보수를 설득해서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털고 지나가자라고 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만큼 윤계치가 올라오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인들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유권자들 몰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 세력을 설득하고 협상해서 특검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의 압박이 세지면 특검을 안 받을 수도 없을 거예요. 막 국민들의 70%, 80%가 특검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안 받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안 하고 이재명 대표에서만 하고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얘기가 나올 수 이재명 있겠네요. 대표도 네. 나는 내가 조사받는 건 정치 탄압이고 김건희는 수사 제대로 안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접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쌍특검 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가 난항을 겪은 게 있나요? 뭐 협조를 안 한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와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데 뭐 어려움 겪은 거 있어요? 아니, 하다못해 자 보세요. 대장동 관련돼서도 대장동에 무슨 뭐 이재명 측근들 거기 아파트를 사고 어쩌고저쩌고 다 잡아놓을 것처럼 했잖아요. 그거 다 불기소 처분됐어요. 무혐의로 드러났고. 근데 더 웃기는 건 불기소 이유서는 본인 아니면 받아볼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보도가 다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재명과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푼돈 먹고 저렇게 푼돈 먹었을 것이다. 엄청 깔아놓던 전제들이 이미 대부분은 검찰과 경찰을 통해 걷어들여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제3자 뇌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전 그래서 수사가 엄정하게 집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반대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수사에 응하지 않은 게 있으면 그게 있을 때 비판을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발표하는 것까지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정치권 보고. 아니, 그러니까 소환을 했는데 오지도 않고 어쨌든 서면
서면으로 여러 가지 답변서를 내라니까 5줄짜리로 무성의하게 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수사협조 안 한 거고 그렇지 않고요. 여러 가지 대장동과 관련된 또 주변에 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수사는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정말 저는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하려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유리한 것이냐, 옳은 것이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흠이 많아요. 아니 이재명 한 사람을 놓고 2027년 대선을 치른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권력으로서 윤석열 정부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이재명을 상정하고 그 수많은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의원들조차도 72%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가운데서 이번 총선까지 지위를 맡긴 겁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엄정하게 할 것이고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당원들이 전체가 일치 단결해서 이재명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다른 최고위원들 다 응원하던데. 어쨌든 다른 최고위원 지금 나서가지고 다 지금 정치 보복 탄압이야 이재명 지키자 그러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기자들도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켓 한의의 전 제품은 회원에게 무료 배송입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순방 동행하잖아요. 기어오르고 있군요.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이재명 대표님 얘기 안 해도 돼요. 아니 할 거 많아요. 민주당 얘기할 거 많습니다. 순방에 동행하는데 이거 가지고도 또 말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성과를 내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또 여러 가지 또 막 이렇게 구설에 오르고 뭐 보석이라든지 뭐 약간 여러 가지 이제 구설에 오르면 또 지지율 뭐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가시겠다고 하니까 제대로 좀 뒷받침을 해서 사소한 실수가 안 나타나고 사소한 구설수와 해프닝과 실수가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를 덮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네. 대통령실과 외교부에서는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좀 쫓아다니면서 네. 그 여러 가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좀 많이 뒷받침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더 이상 보세요? 드릴 말씀 없네요. 아니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함께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없다. 12월 문제가 아니라고 가서 생각하고요. 실수해라. 가는 거 자체는 가서 실수해라. 우리가 그것은 잡는다. 대통령실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논의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지 못합니다. 전혀 없다. 알겠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우리 김 작자님은 재판 중에 이런 자료들이 공개되는 것은 수사 검사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평가했는데요. 조용한 내조,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김건희 여사의 2023년은 어떨지 많은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이쯤에서 이분 요즘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 계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을까요? 2022년 정치권 최고의 비운의 인물이 되어버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저희가 다룰 아이템을 많이 내주셔서 공덕포차가 한때 애정했던 이준석 전 대표의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뭐 오늘 이제 비대위 체제에서 첫 행사를 약간 망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비대위 체제에 이제 돌입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우군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다 이준석 대표한테 가처분 신청하지 말라. 뭐 사퇴까지 하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약간 고립무원에 빠졌는데 결국 이준석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전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국민의힘이 네.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는 그 방식들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이었어요. 네. 당원 당규를 무시한 아주 절차적인 정당성이 훼손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정신 차리든지 아니면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인 판단은 받아봐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두 가지로 판단하잖아요. 네. 회복하지 못할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지 네. 아니면은 비대위원장이 출범을 하는데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었는지 네. 아니면 훼손됐는지 당원 네. 당규가 훼손됐는지 이걸 바라보는 건데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한 거는 맞죠. 그렇죠. 강제힘 되는 그렇죠. 거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뭐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알 거니까. 근데 자꾸 국민의힘에 계시는 중진 의원들이나 뭐 지도부에서
아니 당을 생각해야지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맞아요. 무슨 뭐 그런 법적 논리가. 소송을 하고 그래 이렇게 설득을 하잖아요.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 자기는 2016년에 공천을 못 받았을 때 가처분 신청했잖아요. 했죠. 했는데 받아들여졌죠. 받아들여졌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천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받지는 못했지만 그 지역에 공천을 안 해줘가지고 네. 무소속으로 당선이 돼서 돌아왔잖아요. 네. 본인은 한 거는 그러면 정당한 거고 이준석 대표가 한 거는 당을 망치려는 해당 행위입니까? 이거는 이런 이중잣대가 어딨어요? 이런 모순이 어딨냐고요. 네. 이준석한테 너 그래 당을 위해서 너가 좀 참아라 선당우사해라 하려면 네. 그만한 어떠한 거래라고 하면 좀 그렇지. 그만한 타협점, 그렇죠. 그만한 여러 가지 뭐 협상안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너 참아라? 자기는 지금 정치 생명이 죽게 생겼는데 참으라고요? 어떻게 참아요? 그것이 정당한 방법과 절차와 논리로서 이준석을 쫓아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 처음에 이거 비대위로 갈 거 아니에요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이거 비대위 가는 거 아니에요. 권한대행 가는 거 아니에요.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잖아요. 네. 외부에 다른 힘이 작용했다는 거지.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분명히 법적으로 짚어봐야 된다. 네. 기각이 되더라도. 기각이 되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가처분 신청? 일단 두 가지를 짚고 싶은데 첫 번째는 최고위가 무너진 것이 비대위의 시작이었습니다. 즉 네. 최고위가 무너졌다는 전제 조건이 성립돼야 그 뒤에 모든 일들이 완성이 되거든요. 네. 최고위가 무너졌으니까 최고위를 소집해서 전국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겠다. 이게 이제 코미디의 시작이고 이게 지금 가처분 시장에 걸려 있는 지점인데 네. 제가 그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때 그냥 전국 상임위원회 100몇 명 되는 사람 중에 4분의 1인 한 30명 정도 네. 연명을 받아서 그러니까 상임 전국위원회 소집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럼 절차적인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최고위가 무너졌으니까 네.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임 전국위원회가 자 우리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합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네. 근데 왜 하지 않았을까요? 왜 안 했나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립을 계속 잡고 있고 싶었기 때문에 사회권을 놓지 않고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오고 싶었던 욕심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랬던 점을 하나 네. 짚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 이번에 인용될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인용이 보시네요. 되면 네. 당대표로 이준석 대표 복귀하지 못하고 비대위는 없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네, 완전 엉망진창. 예, 최고위도 없고 이런 네. 상태가 됐을 때 이준석 대표가 저는 당대표를 던지고 나갈 것이다. 그렇게 자, 하고 난 다음에. 예, 그러니까 이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무엇이냐? 이준석을 빈대로 규정하고 초과 삼관을 태워서라도 저걸 잡아야 된다고 했던 윤핵관들이 화염방사기를 들고 지금 국민의힘 당사를 태우고 말 그대로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불태우고 있었는데 저들이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려는 세력이 아니라 당에 불을 지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만약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준다면 네. 법원을 통해서 윤핵관이 방화범이라는 사실을 확정짓게 되는 이벤트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를 사망을 선고하고 본인은 일단 뭐 이러저러 수사를 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대표직에 물러나서 다음을 도모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당대표직을 사퇴한다. 그러니까 당을 나가는 건 아니고. 당을 나갈 이유가 없죠. 네. 아니 이 당에 지금 나간다. 그 당에 보니까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 보니까 유승민, 오세훈, 이준석 하면 차기 대권 주자 각 11, 19에서 셋이서 30% 지분 좀 갖고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지지율이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당내에서 최대 세력이 되는 건 금방입니다. 탈당할 이유가 없죠. 그렇군요. 이제 실제로 인용됐을 때 사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게 바람직하죠. 그게 네. 바람직한. 본인은 이제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명분을 얻은 거죠. 되살아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퇴가 안 되면 지도부가 완전히 붕괴되잖아요. 집권 여당으로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직무대행으로 가야 되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좀 풀어주는 게 맞다. 그럼 보다 더 큰 정치인이라고 아마 당내에 있는 사람들도 좀 인정을 해주고 네. 너무 막 심하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 작자님 말처럼 네. 딱 인용이 되면 당대표직을 던짐으로써 본인도 활로가 있고 당도 숨통을 틔워주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네. 지금도 막 계속 너 하지 마라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갑자기 바뀌었더라고요. 홍준표 너 시장이 입장이. 하지 말라 참아라 이러는데
본인 2020년에 공천 못 받았을 때 그때 본인은 또 가족- 탈당해가지고 무슨 출마했잖아요. 아, 또 이렇게 과거가 있는 분들이 다들 왜 이렇게 다 자기들 주장하시는- 생각을 안 하냐고 왜? 나 이해가 안 돼. 근데 저는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준석 대표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고 생각하는 게 네. 마켓 안의 전 제품은 무료 배송이고요. 반드시 로그인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대표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고 생각하는 게 네. 얼마 전에 윤핵관 중에 경찰 출신으로 검찰 측에 동의해서 그러니까 경찰대 비경찰대 출신이잖아요. 이철규 의원이 한양대 법대를 나왔는데 검찰 간부 29기인데 수석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네네. 내부에서 경찰대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게 응축된 에너지가 쌓여 있을 텐데 네. 지금 서울경찰청장 얼마 전에 이준석 수사한 사람 왜 수사 똑바로 안 했냐고 했던 사람도 행정고시 출신의 여기도 저 경찰대가 아니에요. 아니구나. 네. 이들이 지금 경찰대가 전횡을 휘두르고 있는 경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이런 지금 움직임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경찰국장을 맡은 인사를 맡은 이 사람도 사실은 성균관대 출신이에요. 뭐 이제 심지어는 이제 밀정 논란까지 그렇죠. 벌어지고 있는 김순호 씨였나요? 예. 네네. 김순호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공교롭게 오늘 지금 그 경찰국에서 인선 최초를 하면서 네. 인사를 내면서 이준석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수사를 다 갈아치우죠. 갈아치웠는데 이철규 의원이 며칠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 니네 그 성상납은 안 뒤져봐. 윤리위에 대고 외쳤지만 공개적으로 윤핵관이 성상납 얘기를 꺼냈거든요. 네. 그럼 경찰에겐 수사 가이드라인이 다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까지 바꿨죠. 네. 그러면 새로 들어가는 공공수사국장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글쎄요. 말 안 해줘도 다 아는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세게 압박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는데 이 수사 결과에서 어쨌든 뭐 기소가 되면은 다시 또 윤리위가 열려서 다시 또 징계가 되고 그럼 당대표로 돌아올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한데 경찰이 없는 것까지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또 이준석 대표를 무리하게 기소할 수 있다라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거긴 동의해요. 양식 있는 경찰들도 많이 있고 네. 요즘에 뭐 정권이 한 곳으로 막 몰고 가더라도 공무원들 본인들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 잘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수사할 거면 수사하고 이준석 잘못하고 뭐 죄가 나쁘고 당연히 기소할 건덕지가 있으면 당연히 기소해서 벌 받고 근데 억지로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다 순리대로 풀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낮은 게 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또 딜레마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지금 무리했다가 5년 있다 정권 바뀌고 나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내가 또 들어갈 텐데 그럴 수 있죠. 이런 두려움들이 네. 지지율과 또 다 연동되어 있어서 저는 검찰도 검찰은 대통령 편이 아닙니다. 검찰은 검찰 편이지.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수사가 어떻게 될지 그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가처분 신청을 하고 말이 많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기자들이랑 거의 연락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13일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은 내가 왜 그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는지라는 내용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지방을 다니면서 당원을 만났는데 당원들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한다라는 것과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뭐 그 정도 세 종류가 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본인하고 친한 사람들한테 이랬대. 뭐래요? 내가 큰 거 한 건 터뜨릴 테니까 기다려보라고. 아, 정말요? 네. 큰 거 한 건 준비하고 있다. 네. 기다려봐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뭐 어떤 게 큰 거인지. 근데 저는 약간 하필이면 왜 기자회견 시점이 13일인지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음날 신문도 안 나오고 대부분의 신문이 15일치도 안 찍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왜 13일일까? 대통령 엿먹으라 그러지. 응? 13일날 광복절 응? 뭐야 축사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기념사? 네. 그런 거 발표하는 그 주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전에는 막 토요일, 일요일에는 대통령 뭘 할까? 막 그런 기사들이 쭉 나가고 네. 15일에는 또 대통령 모습 나가고 그렇죠. 기념사 딱 분이
뭐 분석하고 그 다음에 100일 앞두고 인적 쇄신하고 그래서 쫙 분위기 바꿔나가는 걸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것이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기자회견 내용 전혀 모르는데 장깨비님의 의견에 듣고 나서 잠깐 드는 생각은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얘기해줬잖아 나한테. 당신이 얘기해줘놓고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지금 정말. 어? 카메라 밖에서 한 얘기는 카메라에서 안에서는 안 하는 걸로 하죠. 예. 13일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기자들에게 14일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요. 기자들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 네. 뭔가를 확인해야 하는 예, 13일에 시간을. 한 얘기를 14일에 확인해서 15일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하고 가장 크게 부딪힐 수 있는 길이 될 테니까요. 좀 약간 흥미진진한데요. 도대체 뭘 터뜨릴지. 모르겠어요. 네, 와 이거는 한번 안 할 수도 있고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희 다음 주에 또 공동포차 할 때 이게 어떤 이슈 대형 이슈로 다가올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당 안에서 굉장히 고립무원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준석을 옹호해줬던 사람들이 다 지금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데 몇 명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박민영 대변인이 청와대 청년 대변인으로 가기로 했다. 근데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 청년 대변인으로 간 거는 사실 크게 청년 문제 대변인도 아니에요. 뭐 그냥 뭐 행정관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행정관이지. 하긴 하는데 그거 자체는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다고 보는데 지금 오늘 터진 게 이제 일베 용어를 썼다. 동생이? 네. 근데 이제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동생이 한 거다라고 했는데 약간 해명이 가족끼리 계정을 공유한다라는 것도 약간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셨어요? 많이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그 친구가 계속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지금은 대통령 지킬 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때쯤에서 네. 대통령실로부터 좀 영입 제의를 받은 것 같아요. 그거는 좋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일수록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게 맞아요. 개인의 영달, 자리 그런 것을 탐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미래는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네.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 친구 되게 저도 페북 친구인데 글도 되게 잘 쓰고 맞아요. 저도 전화 통화 자주 했었는데 네. 굉장히 여러 사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맞아요.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맞아요. 핵심을 네. 가지고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친구 잘만 키우면은 보수판에 참 논리적인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자꾸 태도를 바꾸는 거 보니까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아직은 젊잖아요. 30살이라서 네. 대통령실 가서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쓴소리도 한번 해보고 네. 권력에 한번 부딪혀도 보고 소신에 또 안 맞고 굴종을 요구하면 다시 뛰쳐나오고 그래서 보다 더 좋은 정치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군요. 박미영 대변인 사태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베가 아니라 DC 인사이드라는 공간에서 아이디를 동생과 섞어 썼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DC 인사이드 대부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게 남자들이 한마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예비군 공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거의 익명이 보장된 상태에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비군복 입으면 길 가다 침 뱉고 싶은 심리가 생기는 것도 어떤 그런 우리가 영화에서 맨날 보는 그런 아주 상투적인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굉장히 내밀한 헛소리들을 방출하는 곳인데 거기 계정을 동생이랑 공유한다는 것은 저의 상식으로는 잘 납득되지 않는 것이고 내가 한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잘못했다.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해결한 게 더 나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메이플 스토리 이 상업 계정을 이제 사설 서버를 돌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범죄거든요. 그거는 지적재산권을 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좀 커질 것 같은데. 네, 전 장 교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30대 영선 제1야당 당대표가 대선을 승리로 이끌고도 당에서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모습을 세대교체와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던 MZ세대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수도권 MZ세대가 호응할 당대표를 기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산양산삼 순백 광고 시간입니다. 부모님들이 선물로 받고 내 생전에 산삼을 다 먹어본다 하시면서 무척 좋아하신다는 바로 그 산양산삼 순백입니다. 산양산삼 순백의 인기 먹어보신 분들의 후기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몸이 따뜻해졌다, 피곤을 달고 살았는데 피곤이 사라졌다, 숙취가 안 생긴다, 면역수치가 올라갔다, 밥맛을 되찾았다, 상견례 선물로 점수 땄다 등등 포털에서 산삼순백을 검색하시면 1,500개 이상의 후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삼의 성지로 불리는 함양 지리산의 산양산삼 순 100% 추출액을 홍삼값에 먹을 수 있습니다. 1+1을 적용하면 한 병에 6,300원 꼴입니다. 마켓타니에서는 1+1 이벤트로 2박스를 38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2세트 이상 주문하시면 산삼을 함유한 미백 주름 개선용 화장품 세트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보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1666-108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기소되면서 검찰 수사는 점점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법정에서 무고함이 밝혀질 거라고 믿는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지난 전당대회에서 77.77%란 행운의 수를 몰아 당선된 이재명 대표에게 2023년은 어떤 한 해가 될까요? 이게 좀 충격적인 내용이잖아요. 김용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께서 이제 체포가 됐고 그다음에 집뿐만이 아니라 그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 당사까지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민주당이 저지해서 8시간 만에 되돌아갔는데 어젯밤 일이죠. 이거가 국감 중에 사실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까지 기존이랑 굉장히 관례적으로 이런 일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시점을 잡은 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유동규의 석방이 어젯밤 자정,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자정이죠. 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네네. 어젯밤 하여튼 12시 자정에 유동규 씨가 풀려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닐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대장동 건하고 미래 건으로 각각 기소와 재판이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네. 보통의 경우에 사건을 병합하면 계속 그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오늘 그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이 자기 입으로 실토했습니다만 구속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재판부에. 네. 그러니까 병합을 했다는 얘기는 계속 하는데 기자가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가서 구속 의견서를 제출했냐 물어보니까 우물우물하고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풀어줄 생각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검사 쪽에서 이 사람의 구속에 대한 인신구속에 대한 필요성 강조하지 않으면 법원이 당연히 이 재판은 불구속 원칙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네. 이 풀어주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20일 이전에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시점. 그래서 뭐 대검 앞서 한 게 무슨 전쟁 선포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복잡한 게 없고 네. 유동규 씨가 나오기 전에 한 방에 몰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어제를 디데이로 잡게 만든 것이었다라는 점에서 네. 검찰이 대단히 유동규 씨의 눈치를 보고 있고 네. 유동규 씨가 어제 석방되는 상황 자체는 상당 기간 준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저는 의심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규 씨의 진술로 이렇게 된 거다. 그거 이외에 다른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 부분도 굉장히 애매하게 물을 타고 있는데요. 네. 얘기를 들어보면 제3자의 진술이 있다는 얘기를 슬쩍 흘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제3자의 진술이 의미가 없는 것은 이 돈을 최초에 빼온 건 남욱이죠. 네. 남욱이 정민용에게 전달합니다. 이 사람도 변호사죠. 정민용이 유동규로 전달하는 과정에 중간에 화천대유 출신의 사내이사 이모 씨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제3자 진술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대단한 것이 나온 것처럼 말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남욱에서 유동규까지가 현금 전달된 과정에 대한 설명이 될 뿐이고요. 네. 제3자 진술이라는 것은 유동규와 김용 사이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동규에서 김용으로 돈이 전달되는 과정은 유동규만 갖고 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핵심적인 사안은 8억이라는 돈이 현금의 흐름상 유동규까지 간 것은 지금 입증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제3자까지 네. 포함해서. 네. 그럼 유동규가 이걸 안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본인 뇌물이 돼요. 네. 검찰이 안 줬어? 김용한테? 그럼 네가 먹었네? 뇌물이네? 본인의 이해관계도 있구나. 그건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는 스타트가 10년, 네.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네. 이하가 없어요. 징역 10년 이상이고 판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8억 원 정도를 수뢰한 경우에는 대략 11년에서 12년 정도 징역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네. 근데 그 돈이 나한테 머물지 않고 김용에게 흘렀다. 네. 라고 진술하는 경우, 즉 내가 정치자금을 공유한 경우가 됐죠. 네. 되겠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네. 형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지금까지의 판례로 봤을 때 그 정도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는 검찰이 협조까지 했기 때문에 네. 집행유예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유동규 씨는
그래서 제가 유동규 씨가 거짓말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정황상으로 보면 그 8억이 나한테 머물지 않았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상황. 네. 딱 하나만 짧게 지적하면 정치자금법으로 지금 걸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 중에 유일하게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법입니다. 피의자가 돈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공여자, 즉 돈 줬다는 사람이 줬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면 네. 받았다는 사람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유일한 법. 네. 네. 그러니까 검사들은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네.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말씀해 주시죠. 민간인이 돈을 받아도 뇌물죄가 성립이 돼요? 유동규 씨는 2020년 12월 달에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을 그때 그만뒀어요. 네. 그런 다음 공직을 안 했어요. 아. 근데 이 돈을 처음에 요구했던 게 작년 2월 달이라고 했잖아요. 네. 받은 시점은 4월하고 8월이고 그러면은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근데 별건으로 지금 기소가 되었는 유동규 씨가 그 전에도 지금 8억으로 또 별건으로 기소가 돼 있죠. 3억을 2013년에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5억을 받은 시점은 2020년에서 2021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건이잖아요. 이 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뇌물인데 공직자 하나가 아니었던 신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뭐 그건 법리 구성은 어떻게 검찰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 건을 가지고 뇌물은 아니다. 뇌물죄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본인이 유동규 네. 씨 본인이 그렇게까지 손해 볼 일은 아니다. 그걸 그냥 혼자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다른 거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뭐 700억을 요구했네. 뭐 또 네. 70억이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 정도 금액을 요구를 했다라면 그거는 그때는 공직자였으니까 네. 그거는 약속만 하는 것만으로 요구를 하고 약속을 해준 것만으로도 이게 뇌물죄가 성립된다 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한 플리바게닝이 있었느냐라는 네. 부분을 좀 추적해보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네. 이 8억 가지고 뇌물죄 여부를 따지는 것은 좀 시점상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공직자 시점상. 네. 그리고 저는 만약에 유동규 씨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잘못된 진술을 했다면 이제 풀려났잖아요. 네.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거의 초토화되게 생겼어요. 그렇죠. 사실이면. 네네. 그러면은 본인이 며칠 있다가 민주당 당사 가서 뒤에다가 딱 민주당 의원들 세워놓고 네. 저 검찰에서요 협박해가지고 저 허위 진술했습니다. 라고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아니 허위 진술이라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허위 네. 조작, 뭐 협박에 의한 검찰 협박에 의한 진술이다라고 하면 네. 그렇게 해야 민주당의 논리가 맞는 것이지. 유동규 씨는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나왔는데 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네. 민주당의 논리는 맞지가 않은 거죠. 근데 유동규 씨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까 민주당의 논리가 맞으려면 네. 유동규 씨가 본인 허위 입으로 진술을 얘기를 했으니까. 했으니까 근데 허위 본인이 진술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얘기해야죠. 있잖아요. 허위 진술을 했지만 네. 어쨌든 무서워서. 근데 자기가 무섭대. 옛날에 네. 아니, 모셨던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건이 아직 수사 중이고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뭘 씌울지 모르는 상태라서 유동규 씨는 검찰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네. 내가 지금까지 같이 정치를 해왔고 나를 키워줬던 이재명 당대표가 자칫 잘못하면 이 사건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민주당 진영이 초토화될 것 같으니 난 내가 감옥 가더라도 나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2020년 이후로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씨의 사이는 상당히 멀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관찰되고 있고 지난 대선 캠프에도 못 들어온 정황 등을 고려하면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엔 유동규 씨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희생할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네. 왜 그럼 멀어진 사람한테 그러면 예를 들면 대선에 좀 쓰게 20억을 달라고 했겠어요. 그것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치자금법을 놓고 보면요. 제가 이제 신기른 의원실 보좌관을 했는데 신기른 의원실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살고 나왔습니다. 이제 네네.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딱 짧게만 하면 그 당시에 돈을 줬다고 했던 김민성 이사장, 서울종합직업예술학교 이사장이 이분이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의원회관에 들고 와서 소파에다 돈을 놓고 나갔다고 진술을 했는데 네. 일단 의원회관은 가방에다가 돈을 넣고 들어오는데 이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가방을 잘 아시잖아요. 네네네. 기자도 매일 항상 가방을 그렇죠. 내려놓죠. 네, 들어갈 수가 그게 없죠. 안 되고요. 두 네. 번째는 의원실에 소파가 없어요. 그런데 소파가 소파 있고 없는 의원실도 있구나. 5천만 원을 줬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네. 법정에서 신계른 의원 측에서 4천만 원을 받지 않은 것을 기적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사실 부자계 증명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네네. 무려 4천만 원 입증을 했는데 재판부는 4천만 원 거짓말하는 김민성에게 나머지 1천만 원은 진술이 일관되다는 이유로 이걸 가지고 실형을 선고를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1심 신계륜 의원의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김민성 씨의 재판이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계륜 의원이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되니까 김민성 씨에 대해 기소가 됐는데 애시당초 교비 횡령액은 56억. 그러나 기소가 됐던 건 48억입니다. 네. 근데 이 사이에서 어떤 미묘한 것이 있냐면 50억 이상의 횡령을 하면 징역 5년 이상이고요. 네. 아. 그다음에 50억 이하의 굉장히 경우에는 다르네. 징역 3년인데 징역 3년 집행유예가 떨어지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사람은 신하경, 김재윤 이분은 심지어 억울함을 호소하다 목숨을 끊으셨죠. 신계는 이렇게 세 분의 의원에게 1억이 넘는 돈을 공유한 범죄자인데 기소에서는 뇌물이 빠집니다. 정치자금도 빠지고. 네. 그래서 48억 교비 횡령과 관련돼서만 재판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집행유예로 나왔죠. 아니, 근데 이게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 네. 멀지 않은 과거에 2014년, 15년에 하던 행태인데 정치자금법과 관련돼서 그래서 뭐 좀 이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이런 사실을 놓고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살펴봐야 바라보실 된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했으니까 그런 일은 다시는 안 벌어지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꾸 그냥 이재명 주장이 옳으냐, 검찰 주장이 옳으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마켓 한의의 전 제품은 회원에게 무료 배송입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정의 칼날을 들이민 거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구속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이게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취재해본 바로는 대통령실은 구속까지 밀어붙이겠다라는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구속은 된다. 그럼 구속 시점이 언제가 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일부에서는 뭐 미룬다, 당긴다, 뭐 만지작거린다 하는데 지금 이 검찰은 그럴 여유가 하나도 없어서요. 닥치는 대로 해서 최대한 빨리 그냥 그러니까 자기들 낼 수 있는 수사 속도대로 내서 하지 다른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존경하고 제가 사랑하는 김성애 소장이 너무 이것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좀 불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진짜 뭐 어떤 녹취가 나온다든지 네. 어떤 영상이 나오게 되면 빼박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것도 제가 검찰의 수사를 불신한다라고 어느 대목에서 얘기를 했나요? 계속 얘기를 했어 지금 돌려서 봐. 계속 아니, 검찰 신계륜 의원 건은 제가 직접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그 방에 보좌관이었고 아니, 그 이번 수사가 수사와 관련해서도. 그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냐면 제가 그 법안 통과시킨 담당자인데 저는 참고인 조사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그건 정도로. 과거의 일이고 10년 전의 일이고 근데 어쨌든 이번 중요한 거는 관련해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내놓느냐 앞으로 그렇죠. 예, 그게 아니, 가장 이제 중요하긴 한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김기춘 실장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직후에 김영환 민정수석의 노트에서 다 발견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인데 이번에 어떻게 했는지는 뭐 앞으로 역사가 드러나게 하겠지만요. 어쨌든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용 부원장이 수뢰를 했거나 이러면 그건 정치적 책임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그게 이론이 있겠습니까? 그걸 이제 그걸 검찰이 보고하죠. 어떻게 입증하는 그 문제 문제죠. 내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문제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자금법이라는 이유로 유동규의 진술 하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동규와 김용의 사이가 가까웠기 때문에 사무실을 방문했던 건 주차 기록 등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을 텐데 뭐 방문한 날이 있으니까 그날마다 돈을 줬다는 식으로 지금 세 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뭐 보시는 근데- 시청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팁인데 세 개로 분산해서 하는 것은 두 건에 대해서 내가 받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도 한 건만 입증을 하면 신계륜 의원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결과가 벌어질 것이 수 있다. 있다는 걸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럴 그래서 수도 제가 있고 예를 들어 김용 그 씨의 통장에 돈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그 돈을 어디 뿌린 흔적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나와서 검찰이 잘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봅시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해서 그런 김용이 무죄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돈을 안 보자고 받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내일도 분명히 어떤 언론에서 단독으로 네. 검찰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법조에서 지금 스트레스가 크다고 엄청 하더라고요. 크겠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단독이 나오니까. 내일 단독이 나옵니까? 나오죠.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두고 보자고요. 이렇게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검찰총장하고 중앙지검장이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네. 강도가 높잖아요. 네. 두고 보시면 압니다. 네. 다 말씀드릴 수는 네.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까지 나온 언론 보도의 제한적인 내용과 민주당의 주장만 갖고 김용이 안 받았을 거야, 유동규가 뭐 허위 진술했을 거야
이재명은 상관이 없을 거야, 관계 없을 거야.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네. 그러니까 좀 두고 보고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사랑하는 분들은 되게 흥분 상태에 계실 거예요. 네. 근데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면 이것은 다시 생각해야 된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찰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내놓느냐 그걸 좀 그럼요. 분명히 지켜봐야 될 봐야죠. 부분이고. 이게 검찰이 진짜 기획수사다, 네. 뭐 그래서 정치적으로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네.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또 한 말씀 하신 게 또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부적절하다고 봐요, 뭐라고 그거는. 말씀하셨냐면은 뭐 대통령실의 기획사정 아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좀 부적절하다고. 네, 이게 어떤 의도성이 오히려 더 드러나게 만드는 방식 아닌가.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냥 이런 거는 그냥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좀 지켜봅시다. 네. 이 정도로 뚝 끊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참 이런 말씀을 자세히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인식 줄 만한 내용들이잖아요. 네.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상 박은정 검사의 목덜미를 물라는 지시를 내린 거죠. 왜 지금 여기서 채널 A 사건 얘기를 굳이 상기했겠습니까? 의중을 너무 잘 알아. 대통령 의중을. 최근에 박은정 검사와 관련된 수사를 친정 어머니 집까지 압수수색하면서 맹렬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본인이 법원에 제출해 놓은 나에 대한 징계 2개월이 부당했다라는 재판. 1심에서 무려 법원에서 2개월도 모자랐다 이렇게 판결한 것에 지금 엄청 분해하고 있거든요. 이걸 뒤집으려면 첫 번째 그 당시에 박은정 검사를 중심했던 감찰이 부당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막 친정엄마네 집까지 뒤지면서 박은정 검사를 어떻게든 말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건이 채널A의 그 한동훈과 이동재 기자 간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한동훈 검사를 필요 이상으로 감싸다가 감찰을 받게 된 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박은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본인이 두 번째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고 이 재판에서 원고 측이 법무부인데 법무부가 살살하겠죠. 그래서 다음 재판에서 아이고 이런 전내하는 상황을 연출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되게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자리를 빌어서 채널A 얘기를 꺼내는 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정확히 주는구나. 검사들에게 박은정은 무슨 수가 있어도 살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수사지를 아직도 그러니까 검찰총장 시절의 어떤 이 맛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점에서 좀 경악스럽습니다. 또 그렇게 또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또 대통령이 어떻게 또 그렇게 박은정 또 검사를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겠죠 이제 앞으로. 채널 A라고 얘기도 안 했잖아요 여기서 언론사라고 그랬지. 네. 근데 다들 채널 A인 건 맞잖아요. 네. 그건 맞는데 그래도 어쨌든 채널 A라고. 2022년도를 떠올리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사회적 참사도 있었습니다. 공덕포차 시청자 여러분의 안녕을 빌며 부디 돌아오는 새해에는 모두가 좋은 일만 많이 생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도 시청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밤 8시 4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겨레의 자랑, 한겨레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겨레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